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를 일주하며 한 주간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로 세계 일주 위클리 월드입니다. 오늘도 다양하고 풍성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소식은 유럽 소식인데요. 동유럽의 크로아티아의 슬라바니아주는 와인으로 유명하지만 찾아오는 관광객은 별로 없습니다. 이 지역까지 가는 기차가 워낙 속도가 느려서 접근성이 나쁘기 때문인데요. 그러자 관광청이 이 기차에서 느긋하게 와인을 마시며 전원 풍경을 구경하는 관광 상품을 내놨는데 발상의 전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차에 올라타자 와인바와 간단한 안주거리가 기다립니다. 마음에 드는 와인을 골라 자리에 앉습니다.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전원 풍경이 느릿느릿 흘러갑니다. 최근 크로아티아 관광청이 선보인 슬로 와인 열차입니다. Posjetit ćemo vinarije na Erdutskom poluotoku, usput degustiramo vina i ovo je jedna izvanredna prilika na jedinstveni način doživjeti putovanje vlakom. 크로아티아 동부에 있는 슬라보니아주는 풍부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농촌 풍경, 그리고 전통 있는 와인 양조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곳을 찾은 방문객은 겨우 5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곳까지 오는 교통편이 평균 시속 20km의 완행열차밖에 없어 접근성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관광청은 완행열차를 여행의 테마로 잡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가지각색의 와인을 즐기며 느긋하게 창밖 풍경을 즐기는 슬로 와인 열차가 탄생한 겁니다. Rekli smo zašto ne bi napravili slow wine train, pošto Erdutsko vinogorje je zaista atraktivno, prekrasni vidici, pogledi na Dunav, vrhunska vina. 기차를 타고 에르두트에 내리면 대기하고 있던 버스로 갈아타고 현지 와이너리 투어를 시작합니다. 신선한 현지 딸기와 맛있는 소시지, 그리고 더 다양한 와인을 즐길 수 있습니다. Ali moram priznati da je ovo ovako ugodno uz čašicu vina, uz nešto za prigrist i činjenicu da ćemo na destinaciji se malo družiti, zabaviti, posjetiti, isprobati. 슬로 와인 열차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본격적인 운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관광객이 외면한 이유였던 유럽에서 가장 느린 기차가 반대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의사가 환자의 죽음을 돕는 조력사를 허용하는 유럽 국가가 하나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프랑스 하원에서 조력사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프랑스 하원이 지난 27일 조력사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총 561명의 의원 중 305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한 의원은 199명, 과반을 훌쩍 넘는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Il y a des gens comme moi, et j'ai des milliers de témoignages qui m'arrivent, qui demandent à pouvoir partir quand ils le souhaiteront dans la dignité et ne pas avoir à supporter des souffrances inhumaines. 이번 법안은 18세 이상 프랑스 국민 중 불치병을 앓거나 생명이 위태로운 말기 환자가 스스로 삶을 마감할 권리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진의 판단과 법에서 정한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만을 이유로 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프랑스 의회는 말기 환자들이 통증과 고통을 덜 수 있도록 완화 의료, 즉 호스피스 치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Nous aurons une des lois les plus restrictives au monde sur l'aide active à mourir, puisqu'il y a des conditions très strictes qui ont été définies. Il faut être majeur, il faut être français de nationalité française ou résider de manière stable en France.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90% 이상이 말기 환자의 조력사를 지지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조력사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법안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죽음을 선택하게 하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Donc en fait, c'est une loi qui donne énormément de pouvoir aux médecins. C'est pas une loi de liberté pour les patients, c'est une loi de pouvoir pour les médecins.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가 최종 논의를 진행하게 되며 공식 법제화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스위스에서 빙하가 무너지면서 마을 하나가 흙더미에 묻혔습니다. 이번 사고의 결정적 요인, 기후 변화로 추정됩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맥의 거대한 빙하 일부가 무너지면서 먼지 구름과 함께 진흙과 암석이 쏟아집니다. 대규모 산사태로 스위스 블라텐 마을과 인근 지역이 흙과 바위 더미에 완전히 묻혔고 현재까지 60대 남성 1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Jetzt ist dieses Worst-Case-Szenario geschehen. Das bedeutet, die 3 Millionen Kubikblöcke, die auf den Gletscher gegangen sind alle unten gekommen mit dem Gletscher. 당국은 이달 초부터 빙하 뒤편산이 무너지기 시작해 바위와 흙이 흘러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산사태 위험 경고에 따라 블라텐 주민 약 300명이 미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건물과 기반 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국은 론자강이 흘러내린 토사 등에 막히며 거대한 호수가 형성되는 것을 우려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빙하 붕괴에 기후변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So with increasing temperatures, more water available through ice and snow melt, maybe precipitation falling even high elevations more often as rain than as snow. 스위스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빙하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하면서 알프스 빙하지대의 지형을 점점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형 변화의 영향으로 앞으로 이번과 같은 대규모 붕괴 사고가 잦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대굴대굴 구르는 건 사람들입니다. 영국 글로스터셔주에서 열린 쿠퍼스 힐 치즈 굴리기 대회인데요. 치즈 덩어리를 쫓기 위해 180m 언덕을 내려가는 전통의 연례 대회입니다. 쿠퍼스 힐이라는 이 가파른 언덕은 각도가 26.6도나 되는데요. 부상 위험이 큰 것으로 악명 높은 이 경주에서 참가자들은 절뚝거림과 뇌진탕을 포함한 다양한 부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길거리 공연을 펼치는 사람들, 손에 든 악기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자세히 보면 구멍 뚫린 당근과 애호박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활동하는 채소 오케스트라인데요. 길거리 관객들에게 현장에서 채소로 악기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채소 악기는 20분이면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단점은 불기가 힘들어 오래 연주할 순 없다고 하네요. 유럽 국가 불가리아가 우주 식량을 개발하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불가리아는 신흥 우주 산업을 위한 식량 개발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였는데요. 공산주의 붕괴 이후 생산이 중단됐던 수십 년 공백을 뒤로하고 다시 우주 식량 최대 생산국 자리를 되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동결건조 식품으로 장기 우주 임무를 수행하는 우주인에게 균형 잡힌 포장 영양식과 간식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바티칸 우체국에서 교황 레오 14세를 묘사한 첫 번째 우표 시리즈를 발행했습니다. 인자한 미소를 짓고 손을 든 모습에서 온화함이 느껴지는데요. 첫 판매 소식에 방문객과 수집가들이 우체국으로 모였습니다. 한 이탈리아 수집가는 바티칸 우표가 경제적 가치는 없을지 몰라도 감정적 가치가 있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 알로니소스 섬에는 해저에서 썩어가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자원봉사 다이버들이 있습니다. 알로니소스 섬은 유럽 최대 해양보호공원이기도 한데요.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해안생물 서식지이자 300여 종 어류가 피난처로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유명한 인기 관광지인 만큼 해양 오염도 심각한 수준인데요. 자원봉사자들은 플라스틱 병과 타이어, 녹슨 닷 사슬 등을 주워 담으며 해양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대륙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국가 나미비아가 독일에게 식민 지배 시절 벌어진 대량 학살에 대한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독일은 학살은 공식 인정했지만 배상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나미비아가 대학살 추모의 날을 맞아 첫 국가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네툼보 난디 은다이투아 대통령은 추모식에 참석해 대량 학살의 책임자인 독일 정부에게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Asking the two governments to conclude the negotiation on genocide, apology and reparation.
나미비아는 1884년부터 1915년까지 독일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독일의 통치는 가혹했고 특히 1904년부터 1907년 주민 봉기가 일어나자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이때 헤레로족 6만 명과 나마족 1만 정도가 살해됐습니다. What has happened here, because this is the first genocide of the 20th century. This was actually the prelude to the, to the Holocaust. 독일이 사실을 인정한 것은 2021년 공식 사과와 함께 나미비아 개발 자금 명목으로 30년간 11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배상에 대한 언급은 없어 나미비아 정부는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학살당하고 살던 땅에서 내쫓긴 주민의 후손들은 지금도 척박하고 열악한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You find some of the descendants, every morning they go to the dump site and search for food. While Germany is still taking care of some of these children of perpetrators up to now, 현재 나미비아 전체 인구에서 백인 비율은 5%. 하지만 이들은 주요 농경지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개 사과와 약간의 지원금만으로 나미비아가 과거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히말라야 산맥을 오르는 셰르파들의 특별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오른 전설적인 등반가들의 사진과 현수막을 들고 행진했는데요. 네팔 출신 등반가가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지 72주년을 맞았습니다. 1953년 텐징 노르가이와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네팔어로 사가르마타로 알려진 에베레스트 정상에 최초로 도달해 역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현지 시간 5월 30일 국제 감자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유엔이 2023년 선포한 공식 지정일인데요. 이스탄불에서 특히 사랑받는 감자로 만든 길거리 간식은 쿰피르입니다. 큼직한 구운 감자를 쪼개 넣어 그 속에 절인 붉은 양배추와 샐러드 등 여러 재료를 넣어 만드는 음식인데요. 이스탄불 상인들은 성수기면 감자가 매달 평균 3톤가량 소비된다고 말합니다. 네, 이번에는 북아메리카 북미 소식 전해드리죠. 멕시코에서는 10대 청소년들이 범죄 조직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값이 싸고 수명이 짧아 거리에서 파는 병아리 같다며 화려한 병아리라고 불리는데요. 어린 나이에 속아서 조직에 들어간 뒤 이용당하고 버려진다고 합니다. 재활센터에 다니는 20살 솔은 12살 때 마약 카르텔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뒤 첫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Entonces, al contratar a un niño, se podrá decir que tiene más capacidad para aprender a usar armas, para disimular las cosas de andar vendiendo droga.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약 3만 명의 아동이 범죄 조직에 몸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충성심이 강하고 범죄가 발각나도 미성년자라 처벌이 약합니다. 범죄 조직이 아이들을 끌어들이는 이유입니다. 이들은 화려한 병아리라고도 불리는데 거리에서 파는 병아리처럼 값이 싸고 수명이 짧기 때문입니다. Aquellos niños que son desechables, que pueden ser utilizados en su cuerpo, en su vida, pero que al final, pues, lo que espera es la muerte. 영입 표적이 되는 대상은 주로 폭력과 빈곤에 짓눌린 아이들로 거짓 애정과 약간의 칭찬만으로도 쉽게 마음을 엽니다. 인터넷 게임과 소셜미디어 등 기술의 발달로 아이들을 꿰어내는 방법도 더 다양하고 쉬워졌습니다. Cómo ha sido la vida, porque todos saben, ¿no? De que yo fui mala, porque yo quise, pero realmente ellos no saben que yo al final de cuentas era un títere más. 정부가 아이들을 마약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거의 없습니다. 범죄 조직들의 모집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인권단체에 따르면 이런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은 2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의 역풍이 반려동물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네요. 사료부터 장난감까지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용이 급증하면서 가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주민들을 쉽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열의 7가정꼴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최근 고물가에 이어 고율 관세까지 겹치면서 반려동물 돌봄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난감과 액세서리 같은 수입 의존 품목은 이미 가격 인상이 시작됐습니다. 반려견 용품 제조업체들은 기존 재고가 소진되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합니다. The current tariff rate is actually higher than my operating margin. So if I don't raise prices, I'm just going to go out of business. 전체 펫 장난감의 93%가 중국산인 만큼 해당 품목은 고율 관세에 따른 가격 충격이 예상됩니다. 사료는 비교적 영향이 적지만 수입 원재료와 기계 부품이 얽혀 있어 간접비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동물병원과 미용실, 펫 호텔 등 서비스 업종 역시 수입 장비와 소모품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의사 인건비와 숙련 인력 부족까지 더해지며 진료비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There's the labour costs of the vets and the supply of people who can, with those important skills that's determining the cost. 이에 따라 일부 가정은 값싼 사료로 바꾸거나 펫보험을 가입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관련 지출을 먼저 줄이는 추세입니다. 반려동물 전문 사이트 로버는 내년 반려견 양육비가 최대 7%, 고양이는 1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려동물은 더 이상 단순한 가족이 아닌 미국 가정경제를 압박하는 새로운 부담 요인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최근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데 하지만 미국은 정반대입니다. 최근 건강한 어린이와 임산부에 대한 백신 접종 권고를 철회한 건데요. 전문가들은 위험하고 무책임한 조치라며 그 우려가 큽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건강한 어린이와 임산부에 대한 백신 추가 접종 권고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There's no evidence healthy kids need it today, and most countries have stopped recommending it for children. We're now one step closer to realizing President Trump's promise to make America healthy again.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선 감염병 전문가 자문을 받아 생후 6개월 이상 모든 미국인에게 매년 코로나19 추가 접종을 권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어린이와 임산부는 백신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백신을 맞으려면 최대 $150, 우리 돈 21만 원가량을 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CDC 자문위원회의 공식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우려했습니다. 특히 임산부는 면역 체계가 변해 코로나19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에 취약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합병증 위험도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fact that it's no longer recommended for pregnant women is really puzzling. It's important for pregnant women.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대표적인 백신 회의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남부를 중심으로 홍역 확진자가 급증하는데도 백신 무용론을 주장했고 코로나19에 대해서도 백신 보급을 제한하는 정책을 연달아 내고 있습니다. I think you have right now the head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who for 20 years has been an anti-vaccine activist, science denialist and conspiracy theorist, and he's just carrying. 최근 아시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 협정 결의안을 승인하며 대응 강화에 나선 상황. 하지만 미국은 세계보건기구 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 자국 백신 보급도 줄이며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 미국 예술가가 자신의 경험을 담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안드레이 코즐로프는 8개월 동안 하마스에 인질로 잡혀 있다 풀려났는데요. 그 기억을 바탕으로 작업한 작품들에는 괴로움과 고통의 순간들이 새겨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찾아왔던 기묘한 일상도 함께 전했는데요. 인질들은 서로 아랍어와 히브리어를 배우고 게임을 만들며 하루하루를 보냈다는 이야기. 자유를 다시 찾게 된 코즐로프는 예술가로서 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막다른 길목에서 캥거루 한 마리가 경찰 손에 포획됐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서는 캥거루를 키우는 일이 합법인데요. 반려 캥거루가 집에서 탈출하면서 작은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어윈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캥거루는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데요. 어떻게 탈출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라면서 성인 남성보다 몸집이 커진 캥거루를 더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 집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미국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인근 일부 지역에서만 자라는 이 식물. 파리지옥풀이란 이름답게 곤충을 먹이로 하는데요. 곤충이 들어오면 벌려놓은 잎을 닫아 소화액으로 곤충을 녹여 흡수합니다. 과학자들은 몇 년 전만 해도 캐롤라이나에 약 30만 개체의 파리지옥이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한 남성이 파리지옥풀 약 1,000개를 불법 채취하는 등 채취와 개발이 많아지면서 그 수가 줄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남아메리카 소식인데요. 10년 전 페루의 한 농부가 다국적 기업에게 기후변화 책임을 묻는 소송을 벌여 주목받았습니다. 그 결론이 최근 나왔는데요. 아쉽게도 재판부는 기업에 책임이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독일 에너지 기업 RWE를 상대로 기후변화 책임을 물으며 10년 동안 소송을 벌여온 페루의 농부 살루시아노 리우야. 이 소송은 다국적 기업의 기후 책임을 묻는 세계 첫 사례 중 하나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독일 고등법원은 RWE에 법적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고 리우야 측은 소송을 더 끌고 갈 수 없게 됐습니다. Wenn das Schule macht, wäre bald jedes deutsche Industrieunternehmen mit Klimaklagen aus aller Welt konfrontiert. 리우야는 2015년 페루 안데스 산맥의 빙하가 녹으면서 자신의 고향 마을이 홍수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RWE의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목했습니다. 한때 유럽에서 석탄 발전 비중이 가장 높았던 기업 중 하나인 RWE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2022년 독일 법원은 페루 현지를 방문해 빙하 상태와 피해 가능성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리우야의 집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Begründet hat das Gericht es damit, dass es nach intensiver sachverständiger Begutachtung keine Gefahr für das klägerische Grundstück hat feststellen können. 그럼에도 리우야 측은 이번 판결이 앞으로 기업의 기후변화 책임을 법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RWE 측은 기후변화는 전 세계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법적 책임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갓난아기를 꼭 닮은 인형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크기와 생김새는 물론이고 피부 표현과 무게까지 진짜 사람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는데요. 최근 브라질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아기 인형이랍니다. 인형의 인기는 브라질 하원의원 회의장에까지 화제를 모았는데요.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지만 초현실적인 아기 인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주간의 세계 주요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윤석천의 밑줄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명쾌하고 깊이 있는 분석의 경제평론가 윤석천 이코스피어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지난주 주목할 만한 경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한때 독주하던 테슬라가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급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테슬라의 EU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3% 급감하며 넉 달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전체 전기차 시장은 성장 중인데 테슬라만 유독 부진한 상황입니다. 배경에는 머스크 CEO의 정치적 행보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역할과 유럽 극우 정치인 지지 발언 등이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는 분석인데요. 반면 중국 BYD는 헝가리 공장을 기반으로 저렴한 가격과 하이브리드 모델을 앞세워 유럽 시장을 빠르게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이 계속될 경우 테슬라의 유럽 내 위기는 더 깊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네, 지난주 주목할 뉴스. 유럽에서 테슬라 판매가 부진하고 대신에 중국 BYD가 성장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꼽으셨는데 중국 전기차 기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향후 전망도 좀 궁금하군요. 중국의 전기차 기세가 사실은 좋다는 거는 분명한 팩트임에는 분명합니다. 네.
그렇지만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 전기차가 유럽을 평정했다. 네. 뭐 이런 식의 보도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런 점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주제를 택했는데요. 네. 일단 유럽 28개국에서 지난 4월에 그 전기차 판매량을 보게 되면은 BYD가 테슬라를 앞선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테슬라는 한 49%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요. 네. BYD 같은 경우에는 169%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7,165대를 팔았고요. BYD는 7,231대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양사의 차이는 66대예요. 66대 정도를 이제 BYD가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BYD가 이겼으면 대단한 거 아니야? 네, 진짜 그렇게 유럽 시장을 생각하죠. 평정한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거고요. 일단 BYD 같은 경우가 브랜드 순위를 놓고 보면 한 10위 정도 했습니다. 유럽에서. 유럽에서 네. 한 10위 정도 했고요. 테슬라가 11위를 한 거예요. 의외인데요? 네, 그렇죠. 테슬라는 이제 너무 많이 이게 그 역성장을 했으니까. 네네. 그 1위에서 9위까지 그럼 전부 다 브랜드들이 전부 다 테슬라를 누르고 앞선 거잖아요. 네. 거기에는 기아차도 있고 현대차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기아, 현대차, 테슬라를 누르고 유럽 시장 평정. 그런데 BYD만 유독 강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테슬라가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뭐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예.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극우적 행보가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유럽인들의 반감을 산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모델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구형 모델들만 있는 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걸 선택할 이유가 별로 없죠. 그런데 그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기존 유럽 브랜드들이 이제 저가, 중저가의 전기차들을 갖다 대량으로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는 거예요. 예. 가령 폭스바겐이 1등을 했고요. BMW 2등, 스코다. 이것도 사실 폭스바겐 산하의 브랜드입니다. 아우디, 르노. 이게 전부 다 유럽 브랜드잖아요. 유럽 브랜드들이 1위부터 5위까지를 싹쓸이 했고요. 네네. 6위가 자랑스럽게도 기아입니다. 그다음에 현대차가 9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뭐 BYD가 유럽 시장을 평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거죠. 네. 한 10위 정도 한 건 맞아요. 네. BYD가 이렇게 이제 뭐 성장을 한 배경은 물론 있습니다. 그 저가 전기차. 그다음에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지금 중국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완전히 포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수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걸 밀어내기 막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 영향으로 이제 유럽으로 수출 물량들이 굉장히 늘었다. 이것도 한 가지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예.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BYD가 유럽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진짜로 BYD의 성장세가 이렇게 강하게 지속될 것이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게 여기에 이제 의문이 요즘 들어서 이제 좀 표해지고 있어요. 네. 사실 BYD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지금 22개 브랜드 전체 브랜드를 갖다가 약 35% 할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35%요? 35%입니다. 그래서 중국 그 BYD 중에 중형 세단이 있어요. C라고 가장 네. 유명한 그 어떻게 보게 되면 대중용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죠. 이게 어느 정도에 팔리냐면 중국에 1,950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싸군요. 그렇죠. 엄청나게 할인 판매를 하고 있는 네. 거예요. 이게 할인 판매를 한다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일단은 사실은 출혈 판매를 한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BYD만의 문제는 아니고 네. 중국 브랜드 전체가 다 이런 폭탄 할인 정책을 갖다가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왜 그럴까요? 그럼 이걸 갖다가 유심히 놓고 보게 되면은 전기차 시장이 드디어 구조조정 진입 단계로 들어가고 있구나. 아하. 이게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자동차 시장에 홍다 사태가 임박을 했다. 몇 년 전에 이제 그 부동산 개발업자인 그 홍다가 파산을 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중국의 어떤 자동차 업체들의 연쇄 파산이 예상되고 있다. 왜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냐면은 사실 중국의 어떤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엄청난 보조금을 등에 업고 그렇죠. 그래서 과잉 생산된 측면이 있습니다. 성장이 막 될 때는 생산을 어느 정도 해도 네네. 그 뭐 재고가 남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성장이 어느 정도 된 상황에서 성장률이 둔화됐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팔리지를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과잉 재고 문제로 이제 몸살을 앓고 있는 거고 그 과잉 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폭탄 세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럼 과잉 재고량이 과연 얼마나 되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냐? 네. 지금 중국 내에 자동차 재고 대수가 한 350만 대 정도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군요. 우리나라가 네. 1년에 팔리는 게 160만 대요. 2년치 그럼. 그렇죠. 우리나라 2년치 물량이 지금 재고로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중국의 어떤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밀어내기식 수출을 갖다가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네. 무엇보다도 사실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BYD의 엄청난 숨겨진 부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블룸버그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BYD의 미지급 어음 규모가 4천억 위안에서 6천억 위안이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80조 원에서 120조 원 정도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BYD 같은 거는 협력업체에 어음을 주고서 그 물품들을 조달을 받습니다. 네네. 근데 그 만기가 얼마냐면은 짧은 게 8, 9개월, 1년, 길게는 12개월이란 얘기예요. 18개월이란 얘기, 18개월. 네. 우리나라 만약에 현대 기아차가 협력업체한테 물건을 받고서 뭐 한 1년짜리 어음을 준다 그러면 금방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네. 보통 우리는 3개월을 넘지는 네,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3개월도 길다라고 네. 사실은 얘기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은 지금까지 BYD는 정부의 보조금과 협력업체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거친 표현을 쓰겠습니다. 등골을 파서 그 돈으로 현금 흐름을 유지해 왔다는 거예요. 참 잘못된 관행이네요.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도 한계에 달하니까 이런 폭탄 세일을 시작했다는 게 사실은 이게 그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예. 뭐 그래서 사실은 그 중국 최고의 전기차 회사, 글로벌 1위의 전기차 회사의 어떤 재무 상태라든지 상황이 이 정도라면 네네. 나머지 전기차 회사들은 오죽할 거다라는 어떤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BYD도 가령 파산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시진핑 정부가 이걸 갖다가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주는 어떻게 보게 되면 중국 공산당이 최애로 아끼는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걸 망하게 그냥 두지는 않겠죠. 엄청난 이제 공적 자금이라든지 네. 아니면 보조금 정책들을 통해서 살려놓을 겁니다. 네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BYD 신뢰성이 이미 금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어떤 그 미지급 어음 문제라든지 아니면 요즘 이제 그 전 세계 곳곳에서 이제 품질 문제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할인 판매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 신뢰성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거예요. 어떤 신뢰성을 떨어뜨리느냐? 신차의 할인율이 35% 얘기라는 중고차도 35%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쪽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 지금 그 BYD 승용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겠어요? 기분 안 좋죠. 다음에 BYD 차량을 안 살라고 사죠. 하겠죠. 안 사죠. 저도 안 살 삽니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식의 어떤 무차별적인 할인 정책들이 물론 이제 어떤 자금 마련에 어떤 숨통을 트기 위해서 이런 할인 정책을 쓰고 있는 거지만 예. 이게 궁극적으로는 BYD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다음에 국제 투자자들의 어떤 이탈을 부를 것이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만약에 그 중국 그 전기차 시장의 어떤 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는 아니다. 네. 최소한 한 3년 정도는 갈 문제다. 그리고 이거는 시진핑 체제에 어떻게 보게 되면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더해졌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빛 좋은 개살부네요. 지금 네. 뭐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속을 들여다보니까 뭐 많이 썩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 연초에 진출해서 좀 저가 판매 전략을 또 구사하고 있던데 우리 기업들도 약간 좀 같이 영향받아서 가격 내리는 것 같고 이게 업계 전반에 좀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 네. 그런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사실 그 아토3죠. 그거는 그 중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비싸게 팔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팔리는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팔리고 그렇군요.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우려스러운 뭐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과연 지금 중국 내에서 이런 전기차의 어떤 폭탄 할인이 진행되고 있고 중고차 가격이 점점 네. 내려가고 있는데 국내에서 아토3를 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중고차로 팔 때 그 가격이 방어가 될까? 이 점을 갖다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BYD의 가격 할인 정책이 과연 재고 소진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지 지금 BYD는 뭐 국가 정부 당국에서 좀 밀어주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향후에 계속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소식인데 트럼프가 지금 아주 뭐 이 관련 밈도 있고 재미난 또 별명을 얻었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서 네. 주워 나온 말이죠. 이제 그 원래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한 얘기입니다. 네. 트럼프는 타코다.
타코. 네, 타코라고 하게 되면은 그 밀전병에 네네. 그 채소라든지 고기를 싸서 먹는 그 멕시코 음식을 생각하는데 저도 그게 좋아해요. 아니라 네. 트럼프 always 치킨 사웃. 우리가 닭한테 가면 막 닭이 도망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난다라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조롱 섞인 신조어라고 네.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우리가 뻔히 봐왔잖아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취임한 이후에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정책들 갖다가 팍 던집니다. 네. 그리고 그걸 갖다가 막 금방이라도 실행할 것처럼 강한 의지를 보여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받으면서 급락을 하죠. 그러면은 어우 이거 시장 충격을 받네 그러면서 한 발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번복과 유예를 갖다가 반복을 하는 거죠. 양치기 소년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상호 관세도 맨 처음에 네. 그랬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관세도 맨 처음에 145%까지 올렸다가 나중에 115%포인트를 깎아서 이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EU에 대한 얼마 전에는 뭐 관세를 50% 올리겠다라고 했다가 네. 이것도 30일 사실 유예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런 행동을 이제 비꼬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트럼프 진영에서는 여전히 이것도 트럼프식의 어떻게 보게 되면 거래의 기술이다라고 해서 네. 옹호를 하는 경향들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장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어떤 행태를 갖다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요즘에 그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유심히 보면 알겠지만 트럼프 트레이드를 넘어서 사실은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면서 주식시장이 막 올랐던 거를 얘기하잖아요. 네. 반대로 타코 트레이드가 유행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뭔 정책을 새롭게 내놓으면 팔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팔고 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거나 유예를 하게 되면 오릅니다. 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어떻게 보게 되면 완전히 반대되는 어떤 행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다.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갖다가 믿지는 않는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사실 뭐 이쯤이면은 이제 트럼프는 과연 전략이 있는 건가? 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CNN이 정확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5월 31일자 기사인데 트럼프가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다른 나라는 트럼프의 말뿐인 압박에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예로 사실은 러시아를 들었습니다. 예, 예.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후보 시절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며칠 내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취임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러우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요. 그러게요. 러시아는 좀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뭐라고 할까요? 흔들리지 않고 예. 있죠. 반응이 없죠. 네. 네. 특히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네바에서 협상을 하면서 115%포인트 관세를 내렸지만 그 대가로 사실은 휘토리를 얻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수출 통제를 중국이 풀기로 했다. 근데 어제까지는 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 뭐 전화를 했다고 중국 측에서는 주장을 해요. 네, 먼저 했다고. 네, 그러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 얘기로는 내가 그 휘토리의 수출 통제를 풀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는 조금 지나보면 알겠죠. 그렇죠. 네. 어쨌든 중국도 트럼프 뜻대로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유럽연합은 말할 필요도 없죠. 유럽연합은 얼마 전에 철강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이 50%로 네. 올리니까 우리도 그럼 50% 하겠다. 캐나다도 예. 마찬가지고요. 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때요? 미국 최대의 우방이라고 하지만은 네. 중동 전쟁 좀처럼 끝나지 않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말이 먹히질 않고 있잖아요. 예.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좀 한번 글쎄요. 뭐 이거는 트럼프 진영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방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들, 그다음에 캐나다, 그린란드를 갖다가 뭐 자국 영토로 하겠다는 어떤 협박, 그다음에 세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갖다가 확 줄여버렸잖아요. 네. 이거 전부 다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을 줄이는 겁니다. 오히려. 예, 그렇죠. 예.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라는 건 뭘 갖다가 근거로 하고 있는 거냐면은 미국이 다른 나라들로부터 일방적으로 이용당해 왔다는 어떤 피해 의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사실 미국이 지금처럼 어떤 패권을 휘두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실은 동맹들이 있었던 거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어떻게 보게 되면 혐오하는 동맹들이 있었던 거고, 미국이 스스로 만든 국제 무역 질서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지금까지 강대국이었던 겁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때요? 그 모든 걸 갖다가 스스로 차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걸 주장하고 있는 거죠. 모든 나라들이 나한테 굴복을 해라. 굴종을 해라. 네. 머리를 조아려라. 뭐 이런 어떤
특유의 공격적 행보를 벌이고 있는데 네. 이거는 미국의 소프트 파워. 다른 말로 해서 미국은 믿을 수 있는 나라다. 미국은 신의가 있는 나라라는 어떤 믿음 자체를 갖다 깨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미국이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미국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가능하면 이해하려고 하고 네. 협조를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미국이 적대적으로 나오는데 이해와 협조를 할 국가가 어디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네. 대신 반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타코라는 말이 의미하는 뭐냐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게 되면 세계의 조롱거리가 돼가고 있다. 네. 뭐 이런 걸 갖다가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참 외교가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도 태도가 중요한데 외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무리 강대국이지만 최소한의 배려와 상대방을 이해하는 자세, 태도가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는 주변에 좀 직언을 참모들은 없는 것 같고 상식선의 외교가 필요할 것 같고 너무 숫자에 침착한 그 기업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축 동화 자리를 좀 유지하려면 이게 이런 식으로만 가서는 안 되겠죠. 네. 자, 이제 다음 소식인데 이 소식이 아주 또 좀 깊이 있는 내용인데 또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부동산 위기의 중국 체제 변화를 가져올까 이런 주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시진핑 주석 체제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는 뭐 이런 언론들이 상당히 많죠. 네. 이제 그런 어떤 그 위기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부동산 위기가 근저에 자리 잡고 있다 이거거든요. 네. 우리가 사실은 그 부동산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어떤 위상 이거는 상당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중국 GDP의 거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고요. 지방 정부, 중앙 정부의 재원 가장 중요한 재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국 인민의 자산 그 중에서 사실은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80% 정도가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시진핑 그 스스로가 사실은 20년, 21년에 공동 부유라는 정책을 갖다가 급진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다 함께 같이 잘 살자. 네, 그렇습니다. 그게 연착륙을 시키는 대신에 사실은 이걸 갖다가 경착륙을 시켜버리는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경착륙을 확 해버림으로 해서 사실은 소비 둔화, 경기 둔화가 시작이 됐고 이미 경기 침체 국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은 뭐 21년부터 공동부유 정책을 갖다가 본격화했으니까 네. 벌써 한 4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동산 어떤 회사들에 대한 산업에 대한 어떤 구조조정이 일단 일단락이 사실은 됐어야 돼요. 근데 그것들이 아직도 지지부진한 채로 사실은 구조조정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큰 지금의 어떤 그 시진핑 체제의 어떤 위기를 불러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예. 그 홍콩 법원이 5월 27일인가요? 사실은 그 비구이 위안이라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예. 헝다가 부동산 개발 회사 중에서 중국에서 제일 큰 회사인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비구이 위안이 제일 큰 회사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청원 심리가 열렸어요. 네. 이미 뭐 디폴트는 선언했고요. 이걸 청산할 거냐 말 거냐를 갖다 결정하는 건데 또 연기가 됐어요. 6월 11일 정도? 이렇게 예, 연기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연기가 또 한 번 또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명분은 그거예요. 이 비구이 위안이 그 역의 채무자들, 그러니까 중국 외부의 채권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 사람들과 그 채권에 대한 어떤 구조 조정, 뭐 이걸 갖다가 그 취할 어떤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된다는 게 사실은 명분인데 구조 조정이 사실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그 지고 있는 그 일가들이 지고 있는 그 어떤 부채 규모가 실제로는 엄청납니다. 예. 그러니까 헝다그룹의 창업주 시자인은 약 480조 원의 부채를 지고 있고요. 네. 비구이한 창업자와 회장 부녀 역시 287조 원의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가죠. 그러게요. 50대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짊어진 총 부채는 2,670조 원이나 됩니다. 위태위태하군요. 네, 그러면 이걸 빨리 구조조정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지부진하게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다는 거는 중국 경제의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게 왜 그러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느냐? 여기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중국의 어떤 중앙 정부, 그 다음에 고위 그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 네네. 그 다음에 공산당 간부들과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걸 쉽사리 어떻게 보게 되면은 완결짓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지지부진하게 그냥 끌고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정부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부동산 시장이 역사적인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을 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올 4월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의 통계인데 중국 내부에 그 신규 주택 판매 건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신규 주택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전년 동월 대비해 가지고 여전히 마이너스 8.7%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2년 2월부터 해가지고 이게 플러스였던 적이 정확하게 7개월뿐이었습니다. 다 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안 팔린다는 안 얘기죠. 팔리네요. 네. 왜 안 팔릴까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지금 기존 부동산들도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겁나서 못 사죠. 그렇죠. 일자리는 없죠. 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은 선분양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선분양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약금 10% 내잖아요. 근데 여기는 30에서 50%를 어이구야. 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짓다가 부동산 개발업체가 망하면은 예. 자신의 어떻게 보게 되면 전 재산이 다 날아가는 그러네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이 관망. 부동산을 네. 갖다가 살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잠재적 매수자들이 급격히 줄고 있다는 얘기고 네. 이래서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사실은 중국 내부에서는 뭐 이런 비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외부에서는 이거는 시진핑 정책의 어떤 실패다. 이런 식의 어떤 비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결국은 시진핑 정책 중에서 이제 그 공동 부유라는 정책이 사실은 의도는 좋아요.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은 네. 좋잖아요. 그런 어떤 정책들을 갖다가 너무 급진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어떤 돈줄을 갖다가 한꺼번에 막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연착륙 대신 경착륙을 시켜버렸고 사실은 부동산뿐만이 아니죠. 사교육도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하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규제 정책을 조금씩 취하긴 하지만 네. 이걸 일거에 다 없애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권위주의적인 체제니까 이걸 갖다가 사교육을 갖다가 완전히 일시에 없애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 네. 부작용이 뭐냐면 여기에 수백만 개 일자리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실업자가 돼버린 겁니다. 또 하나가 있죠. IT 그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어떤 부자인 기술 기업들,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이라든지 이런 네. 사람들에 대한 어떤 단독점 조사 이런 걸 하면서 기술 기업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열심히 어떻게 보게 되면은 나도 언젠가는 굉장히 큰 부자가 될 수 있어라는 네. 어떤 야성적 충동하에서 예. 끊임없이 어떤 그 발전들을 이루고 있을 당시였는데 이걸 공동 부유라는 것 때문에 그 쌀을 갖다가 잘라버린 측면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중국의 어떤 첨단 기술의 어떤 예봉 싹을 갖다가 좀 잘라버린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해지면서 중국의 어떤 경기 둔화, 침체 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건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본주의와 그다음에 사회주의 거기다가 이제 어떤 권위주의적인 어떤 체제들이 복합된 상황 하에서 그 경제 성장이라는 거는 일견, 중진국까지는 힘차게 갈 수 있지만 네. 그 이상을 넘어가는 거는 이런 어떤 복합적인 체제가 오히려 굉장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시장 논리를 갖다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논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일반 강압적인 어떤 정책들은 반드시 커다란 후유증을 남긴다. 네. 이거는 중국에 갖고 있는 어떤 체제의 한계이기도 하고 진짜로 중국 정부가 진짜로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려고 하게 되면 네. 이런 어떤 기존에 자신들이 갖고 있던 어떤 체제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어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한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그 분석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공동 부유론에 대해서 약간의 그 회의감이 드는 건지 지금 지난해부터는 이제 공동 부유론보다는 선부론, 이제 등소평이 주장했던 일단 일부가 먼저 잘 되자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선부론이 공동 부유론을 이끌어야 된다. 일종의 약간 낙수 효과 같은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좀 부동산에 치중된 GDP 비율을 기술 쪽으로 IT 기술 전기차 쪽으로 좀 옮겨가는 거 아닌가라는 뭐 이런 분석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제 결국은 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의 어떤 구조조정이 앞두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산업 정책이 너무 무모한 측면이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정부의 보조금을 등에 업고 과잉 생산을 시키고 과잉 생산을 시켜서 민원에게 수출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시장을 장악하고 나중에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산업 정책에 대한 어떤 어떻게 보게 되면 진면목 이걸 갖다가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처럼 조선을 갖다가 장악하고 조선 시장을 그다음에 LCD 뭐 디스플레이 시장을 장악하고
과거에도 똑같이 해왔던 정책들이거든요. 그런데 전기차 분야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그런 어떤 산업 정책들을 갖다가 다른 나라들이 용인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회의적이라는 얘기죠. 벌써 EU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강한 장벽들을 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세계 나머지 나라들이 이 중국 정부의 어떤 산업 정책, 그것이 어떤 세계에 어떤 끼치는 어떤 해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런 산업 정책이 통할지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예, 이제 중국도 시진핑이 장기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여러 가지 부동산 위기로 비롯된 이 경제 성장률 저하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고 또 해결해야 되는데 정책적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끝으로 드는군요.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소식 윤석천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